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학입니다. 일본의 군사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시리즈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일본의 군사력, 그 다음에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 경쟁,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봤고,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의 미사일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약하지만 일본은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과거의 패권 국가가 일본이었고, 이제 새로운 패권 국가 중국이 거기에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투기데스 함정이라고 게 있습니다. 과거 패권 국가가 신패권 국가의 싸움.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패권 경쟁의 양상이 군사 전략상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의 패권 경쟁은 탱크, 그 다음에 군인, 이게 절대적으로 많아야지 군사력이 높았다. 이렇게 패권 경쟁하는데 수단으로서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최근 신패권 경쟁은 그거보다는 첨단 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이 비대칭 군사력으로 신패권 경쟁을 가늠하는 그런 최근의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만큼 최근에는 첨단 무기, 이게 패권 경쟁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패권 경쟁에서는 방어 우세 전략이 통했지만 신패권 경쟁에는 공격 우세 전략이 많이 통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또 군사 목표도 과거에는 뭐 전면전이나 핵전쟁 방지가 목표였고, 또 공포의 균형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 양쪽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핵 사용하면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공포의 균형이 유지됐다. 그래서 그걸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신패권 경쟁은 그게 아니고 전쟁도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이다. 하지만 어떤 핵심 이익만 자기네들이 취하면 된다. 그리고 확전을 방지하면 된다. 이렇게 군사 전략도 바꿔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진핑이 늘 중국의 유리함을 강조하면서 해양 강국도 건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1도련선은 일본의 큐슈 쪽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이쪽을 제1도련선이라고 그러죠. 제2도련선은 오가사라 섬에서 그 다음에 괌, 사이판, 그 다음에 파푸아 누기니아, 이렇게 1도련선과 2도련선으로 했는데 여기만 자기네들이 주로 사수하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 전략인데, 이런 방어 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앞으로는 중국 해군도 공세적으로 군사 전략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바로 뭐가 뒷받침되냐면은 미사일이 뒷받침된다는 거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 이런 걸로 중국이 군사 전략을 지금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을 현대화시키는데 제2도련선, 아까 제2도련선 말씀드렸는데 제2도련선 밖으로까지 중국 해군이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3도련선이 나오는 거죠. 제3도련선은 태평양 한가운데죠. 거기까지 자기네들이 충분히 힘을 투사할 수 있다는 거죠. 파워 프로젝션으로. 그래서 이걸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미사일, 여기에 이제 장착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그런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지금 자신감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A2AD, 과거의 중국 해군의 작전은 NTXS, 그 다음에 에어리어 디나이를 해가지고 반접근 지역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제1도련선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제2도련선으로는 다른
가상 적국에 오는 걸 지역 거부를 한다 그래서 A2AD 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을. 그런데 이 해양 전략을 중국이 서서히 지금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네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미사일 사거리가 4,000km까지 가는 미사일이 있어서 오키나와 그리고 뭐 미국의 전진기지 항모 강습단도 자기네들이 타겟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해양 전략을 나오는 데 대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중국 봉쇄 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트럼프 정권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봉쇄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합세를 해가지고 쿼드로 지금 그런 군사 동맹을 맞아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그 국제정치 이론을 주장한 미어쉐이머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자유체제로 끌어들여오고 평화적인 존수를 해서 중국을 계속 도와주고 또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국지전도 감수해야 되고 핵무기도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중국을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미사일이 중국이 미사일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인가 맥켄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러 중국 차이잉원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에 갔었죠. 그래서 이게 항의하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 해협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둥 함이 항공모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니미츠 항모를 또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국가의 대표적인 항모가 출동을 한 거죠. 대만 해협에. 그런데 이 양 국가의 대표적인 항모의 재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중국이 미사일을 지금 열을 올린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니미츠호는 추역이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운 게 1975년입니다. 그런데 산둥호는 가장 최근 호죠. 2019년입니다. 그런데 이 배수량이 니미츠호가 더 많고 산둥호가 적죠. 또 동력 엔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니미츠호는 핵 추진으로 가고 또 전기 터빈 같이 이게 사용하고 산둥호는 전기식으로만 갑니다. 최고 속도는 비슷하죠. 문제는 탑재 항공 기수입니다. 니미츠호는 90여 대고 산둥호는 40여 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출격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항공모함의 가장 관건 중에 하나인데 니미츠호는 30초당 하나씩을 출동을 시키고 산둥호는 2분이 걸립니다. 결국 1975년에 만든 니미츠호의 재원이 지금 그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만든 중국의 산둥호보다 훨씬 재원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국은 함정 건조 능력이 미국을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은 이와 같은 함정의 열악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유리하느냐? 선제 공격이 유리하죠. 안보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안보 딜레마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한 나라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상 적국은 그 무기보다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오히려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계속 양 나라가 무기 경쟁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안보 딜레마입니다. 이런 안보 딜레마가 미사일 경쟁에서 엄청나게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미사일 경쟁의 위험성이죠. 미사일 경쟁에 미사일이 선제 공격에서 가장 적합한 무기다. 이게 이제 증명되는 게 뭐냐면은 미사일은 특별하게 공군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지상에서 쏠 수 있고
잠수하면서도 쏠 수 있다. 그래서 미사일이 정확하고 파괴력만 있으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바로 중국 대륙에서 쏘아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을 명중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미사일이 중국이 계속 미사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의 유력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기가 코끼리를 먹은 형국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함정에 있는 미사일이라도 자기보다 훨씬 더 큰 함정을 자기가 미사일로 명중만 시키면은 그 전투는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과거 3차 중동 전쟁,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그게 다 증명이 됐다는 거죠. 3차 중동 전쟁에서는 이라크 해군이 스틱스라는 미사일로 엘리어트 구축함을 자기 그 함정보다 24배나 되는 구축함을 정교한 미사일로 해서 구축함을 침몰시켰죠. 이런 미사일이 결국 중국이 앞으로 비티징 전략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해서 지금 중국이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지금 투구하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미사일 위력이 지금은 둥펑, DF-17, DF-21, DF-26 이렇게 쭉 나오는데 DF-26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4,000km까지 가는 거죠. DF-21은 사거리가 2,000km인데 이거는 또 핵 탑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거라서 어떤 항공모함 킬러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또 DF-17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아주 특별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중국은 이런 미사일 성능 개선에 전력을 다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 열도 전체, 오키나와는 당연하고 일본 열도 전체,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겟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미사일 개발은 앞으로 이제 더더군다나 초음속 순항 미사일 둥펑 17호가 나오면 이게 이제 또 실용화가 되면 아주 미국과 일본의 해상 전략에 상당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 지금까지는 A2AD의 전략으로 일관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2 도련선까지 제해권을 중국이 확보를 해서 제3 도련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일본을 전체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미 해군 7함대 또 주일 미군 기지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 맞서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태평양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냐면은 규슈,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이 라인으로 해서 구축을 해놓고 일본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 그리고 센카쿠 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이르는 작은 섬들에서 전부 미사일 기지를 지금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기지에 대신해서 지금 방어 기지를 일본에 있는 섬을 연결하면서 계속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도 구입을 해서 여기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일본은 태평양 방어선을 대만 그리고 일본 규슈 사이에 있는 섬 여러 개, 한 5개 섬이 있죠. 요나구니 섬, 이시가키 섬, 미야코 섬, 그 다음에 아마미 오시마 섬, 마게 섬, 이 섬들에 전부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을 전부 다 거기다 배치를 하고 또 활주로를 거기다 만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과 일본의 미사일 경쟁이 한층 더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